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상황,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은 순간 속에서도 내 주먹을 다시 불끈 쥐고 일어서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근새근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는 내 아이들을 보며 아버지들은 다시 일어서게 되고요. 운동선수들은 목이 터져라 응원해주는 팬들을 보면서 다시 불끈 힘을 내게 되죠. 요리사들도 깨끗하게 비워진 접시를 보며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하고요. 다시 나를 일으키는 힘, 여러분은 어떤가요? 네, 저희는 지금 저희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여러분입니다. 그런 청취자분들에게 저희도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라면서 1월 8일 금요일 내 손을 잡아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남자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이창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괜찮죠? 멋있는데요? 네, 금요일에만 돌아오는 남자. 그렇죠. 어디 뭐 집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 같기도 하고. 집을 나가진 않았는데 금요일에 안 불러줘서 사실 그 전에 지난해는 크리스마스가 있었고 네, 맞아요. 네, 성탄절이 있었고 뭐 있었죠? 연말 새해 첫날이 또 금요일이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오고 싶었는데 안 불러줘서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네. 이거 맞지도 않고 참. 그 저희 앞에 계신 분들이 둘이 그냥 싸웠냐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는 벽이 3주 만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와서 그래요 이게. 그래요. 그 금요일마다 오지 않도록 또 다른 날에도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뭔가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만들어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자. 이제 와서 뭐. 맞아요. 우리가 뭐 안지 좀 됐으니까 굳이 네. 개선보다는. 자, 뭐 아까 저희 오프닝 토크를 했는데 잠시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각자의 힘을 주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요, 오키 씨? 저는 뭐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좀 되게 좀 느끼하게 말하지 않았나요? 진부하다. 여러분입니다. 진부하고 느끼하고 뭐 변한 게 없네요. 2010년이 돼도 저는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만 관심만 있으면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목이 메이는데 되게 헐리우드 액션 같은 그런 느낌들. 연기력이 정말 출중하십니다. 네, 이거 창훈 씨한테 다 배운 거예요. 저한테 배웠다고요? 네. 전 그런 이런 거 창훈 씨가 원래 잘하는 거잖아요. 특기. 어떤 게 특히 뭐예요? 뭐 이런 거 뭐 여러분의 이런 거라뇨.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제가 뭐 더 방송을 잘하는 힘을 얻게 되고 이거 다 창훈 씨의 멘트인데. 여러분의 사랑 때문이고요. 이렇게 네, 하는 그런 거요? 거. 이거 잘하긴 하는데. 네. 전 진정성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구나. 네, 저는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네, 창훈 씨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힘은? 저는 가끔 저를 이제 알아봐 주시는 분들. 네, 제가 이렇게 가끔 망가져 있어도 아이고 방송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인해달라고 하거나 사진 찍어달라고 할 때 그럴 때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가 있구나. 나를 일으키는 힘이구나 라는 게 있고 그 네이버 검색 순위 좀 올라갔나요? 인물 순위에서? 그건 아닐 거예요. 왠지 제가 한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이 방송과 함께 또 저희 순위가 같이 올라가는 2016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배우 이창훈 씨 말고. 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것도 힘을 얻지만 네. 전 힘을 얻는 게 음식이라든지 그렇죠. 평소하게 그냥 우리가 있었는데 없었는데 갑자기 누가 등에서 등 두드려줄 때 이럴 때도 사소한 데 힘을 얻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사소한 것들 그리고 뭐 부모님이 안부 전화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렇게 뭔가 힘이 되기도 하죠. 저희 부모님 경상도 사시는데 네. 니 뭐하노 이럴 때 가끔 원래 가끔 이제 전화 올 때 네.
갑자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 내가 부모님이 나를 또 기억하고 기대하고 있구나 이런 음. 음성을 들을 때, 음. 자그마한 목소리를 들을 때 이럴 때 갑자기 또 힘이 나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자그마한 배려나 자그마한 일상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활력소들, 뭐 음식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온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좀 느끼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네. 생각들도 하게 되네요. 그런 평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가장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니까요. 이 네. 당연함이 사실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당연한 거에 감사함을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한번 부모님이나 주위 친구분들의 전화를 해 주셔서 음. 여러분들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런 느끼한 멘트가 창훈 씨의 전매 특혜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창훈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은 어떤 정보들을 준비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음? 또 소개하면 요즘 내 집 마련이 가장 또 어렵다고 하고 또 많은 네. 갖고 싶은데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행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행복주택에 대해 이창훈의 노하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앵그르의 그랑드 오달리스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건망증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에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 포피 채널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후두암 1mm 주세요. 후두암이요? 어서 오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 폐암이요? 뇌졸중 2갑 주세요. 오늘도 당신이 스스로 구입한 질병, 흡연.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내 손을 잡아요 이제 시작됐고요. 자, 첫 번째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인간이요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직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인 사이간 함께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또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어. 그런 과정에서 이제 때때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갈등. 이때 사람들 사이에 이런 갈등을 조절하는 기준이 바로 법이 아닐까 해요. 법.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할 때마다 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변호사를 찾아서 법률 자문 구하는 게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번거로운 것도 많고요. 비용 문제도 그렇고. 그럼요. 비용도 있고 계속 만나서 해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당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만이라도 미리 좀 조금이라도 법률 상식을 알고 있다면 무지로 말미암아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생활 법률 사례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네, 먼저 금전 문제에 있어서예요. 금전. 정말 살면서 정말 엮이고 싶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돈 문제, 금전 혹시 문제가 한 아닐까 싶어요. 10만 원, 100만 원 빌려주세요. 그런 게 정말 어떻게 난감해요, 진짜 이런 네, 거.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마음과는 달리 그냥 이렇게 지인이고 잘 아는 사람이고 하니까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사실 빌려주면 안 되는데 빌려주지 마세요. 그런데
이럴 때 빌려줘야 할 때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차용증이죠. 차용증. 아, 차용증. 차용증 하면 그냥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고 빌렸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충 썼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용증도 쓰는 방법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빌린 사람 홍옥희 이렇게 이름만 써놨을 경우에는 네. 극단적으로 이 홍옥희가 어떤 홍옥희냐 아, 대박. 맞잖아요. 동일 인물이 아닐 수도 와. 있잖아요. 와, 이거 지금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나 이 사람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네. 이 차용증을 작성할 때 꼭 명시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막 제가 홍옥희 씨 아닌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막 말이 안 나오죠. 제가 더 놀랐네요. 아, 이런 방법이. 이런. 진짜 사람은 똑똑해야 살 수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적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능하면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 빈 곳이나 뒷면에 당사자들의 신분증을 복사해두는 게 좋아요. 그게 홍옥희가 맞다 이렇게. 신분증을 복사해두는 거죠. 오케이, 확실하게. 오케이. 그래서 또 신분증 복사한 다음에 네. 해당 날짜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작성일, 거래일 이게 다르다 보면 참 분명히 적어두는 게 굉장히 또 좋겠죠. 네. 자, 차용증이 또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뭐 써야 좋을 그렇죠. 것 같네요. 그냥 누가, 홍옥희가 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네. 얼마 정도 빌렸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지 말고, 마시고 그래야 또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사용해야 돼요. 네. 인감까지. 네, 인감까지. 막도장이나 서명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데요. 나중에 위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찮아도 꼭 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인감까지. 자, 마지막으로 내용은 쉽고 구체적으로 또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말을 적으면 나중에 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만 빌려줘 안 주면 안 돼?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쓸데없는 내용 말고요. 네, 아니면 좀 얼마 정도는 미리 갚고 얼마는 나중에 갚는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렇죠. 모호하게 하는 건 안 좋다. 그렇죠. 이런 말이죠. 네. 돈은 아무래도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죠. 네, 많아요.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전세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더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면서 당장 방을 빼라고 한다. 진짜 막막하죠. 제가 세입자거든요. 음.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일들이 근데 가끔 발생하잖아요.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래요. 네. 사실 내가 떳떳하게 돈을 내고 살면서도 집주인과 집을 빌리는 그 임차인 관계 자체가 좀 대등해야 되고 또 공평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제 임차인이 사회적으로나 좀 경제적으로의 어떤 네, 그렇죠. 을의 입장에 놓이다 보니까 집주인의 어떤 부당한 요구를 강요당하기 좀 많죠. 그야말로 집 없는 자의 서러움이 아닐까. 서럽습니다. 네, 그냥 서러우면 네가 집을 사든지 막 이렇게 나오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거를 막기 위해서 1981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됐는데요. 네, 집주인으로부터 부당한 횡포를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법 살펴보면 우선 집을 빌리는 계약 기간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보통 1년 단위로 집을 계약하는데 만료가 되자마자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 줄 알았죠? 네. 아니에요. 혼자 살아봤잖아요. 안 살아봤나? 네. 이렇게 집을 빌려서 살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전 맞다고 합니다. 자, 살펴보면 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4조 1항에서는 네. 임차인을 위한 최소 보장 기간을 2년으로 정해놨습니다. 오. 쉽게 말해서 네.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무조건 2년 버티면 돼요. 그렇구나. 네. 자, 계약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네. 집주인이 마음대로 쫓아낼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거 정말 그 임차인을 위한 정말 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2년입니다. 2년 기억하세요. 반대로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했다고 하면요. 1년 후에는 집을 옮겨도 되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법으로 보호된 2년까지는 계약한 집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집을 계약한 뒤에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계약 조건을 바꾸자 이런 이러는 경우, 경우들이 있어요. 왕왕이죠. 정말 진짜 참 난감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하는 일들이 좀 있거든요. 예.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 네,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부당한 집주인의 요구를 철저하게 막고 있어요. 계약을 바꾸려면 적어도 계약 기간 만료일에서 6개월, 적어도 1개월 전에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네, 조건을 바꾸려면 음. 이 기간 동안 집주인과 집을 빌린 사람 간에 새로운 계약 조건에 대해 이야기가 없었다면요, 합의 없이 자동으로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렇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막 바꿀 수 없습니다. 네. 최소 한 달, 음. 네, 6개월 한 달 말 꼭 해야 됩니다. 음. 자, 임대료권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아마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아하. 집세 좀 올려줘. 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인 아주머니가. 네. 자, 자기 재산에 대해서 사실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건 맞죠. 집주인이 그렇죠. 맞지만 저도 집세를 올리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떤 거죠? 네. 임대료를 올리려면요, 네. 계약 후 1년이 지나야 되고요. 올리려는 금액은 약정 보증금 또는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하. 마지막으로 임대료를 올린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릴 수가 없고요. 이렇게 기간과 한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집주인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겠죠. 단 계약 기간이 완전히 끝났을 때는 두 번째 조건은 해당되지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이때는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그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집세를 올려달라 그러면. 네. 그렇죠. 그 가끔 또 새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와,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네. 이럴 때도 계약이 유효하고요. 네, 유효하죠. 네. 그리고 새 집주인과도 여전히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계약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자신이 임대한 집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그렇죠. 참 난감 경우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집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여기서 일이 터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집주인이 돈을 날렸다. 보증금 없어. 이거 어떡해? 와, 진짜 이거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보증금을 받아야 다른 집으로 옮기던가 그렇죠.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이거 뭐 황당하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계약이든 말이죠. 네. 전월세 계약도 꼼꼼히 일단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무사히 작성하고 나면 중요합니다. 확정 일자를 받고 이 주택을 인도받은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네. 확정 일자. 이 확정 일자가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귀찮다고 이 확정 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네. 확정 일자라는 게 특정한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유일한 자료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보증금이라는 게 서로 이제 임대 계약을 했을 때 맡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네. 계약이 없으면 보증금도 없는 거다. 아, 그래서 만일의 사태 임차인에게 계약이 있었다는 걸 증명을 못하면 사실 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 처분 당했을 때 우선적으로 보증금 금액만큼 권리를 행사하거나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올라가는 만큼 꼭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확정 일자를 받는 방법. 해당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의 확인 도장을 받고서 번호를 발급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오, 정말 간단하네요. 어렵지 않아요? 네. 꼭 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면요. 내용 증명 우편, 임차권 등기 명령, 법의 도움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자, 우선 내용 증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집주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법인데. 아, 편지요? 편지요. 굉장히 되게 착하고 순수해 보이는데요? 네. 네, 레터, 편지. 네. 네.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달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보내면 되는데요. 네. 그래도 욕 쓰면 안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보낸다 하면
증거용으로 따로 보내줘야 하겠죠. 네, 내용 증명은 이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기보다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재판을 할 때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다라는 증거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보증금뿐만 아니라 다른 금전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돈을 안 준다. 그 다음엔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요. 보증금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 가운데 한 곳에서 하면 되는데요. 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두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의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계속 보장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집주인이 절대 보증금 안 준다. 독하다, 독해. 네. 자, 그러면 이제 법의 힘을 좀 빌려야 되겠죠. 네. 자, 금액이 크지 않은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일 때는요. 수액 재판을 이용하면 일반 민사 소송보다 빠르게 해결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만약 집주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서만 검토하고 타당하다 판단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급 명령을 해요. 자, 이래도 돈을 두지 않다. 정말 와. 독하다. 네. 그럼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자, 경매로 넘겨서 내 돈을 돌려받는 부분입니다. 경매까지 가야 돼요, 결국. 네, 여기까지. 네.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액 재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또 있어요. 네. 그거는 집주인이 슬쩍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그동안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리면 이것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는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빚을 받아낼 수 없게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팔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야겠어요. 자, 그 방법이 바로 재산 가압류입니다. 이 재산 가압류 여기까지 가기 전에 그냥 주면 좋을 텐데 가압류까지 해야 되는군요. 이 가압류가 실제 압류하는 건 아니고요. 임시로 재산 처분을 못하도록 막는 일을 말해요. 때문에 재판을 할 때 꼭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왔네요. 가압류까지 왔다. 네. 자, 진짜 이 사실을 보면서 저 몰랐던 게 있었는데 2년이라는 건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게 네, 되게 네. 기간이 기네요. 이제 길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봤는데 확정일자를 내가 넣었나 안 넣었나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했나 안 했나 다시 한번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아는 게 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좀 여러 가지로 법에 대한 이야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세입자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저한테도 의미 있는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확정일자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법을 아는 것만큼 힘이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실용 지식이니까요. 법을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이용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또 같은 실수야? 배우는 게 좀 늦어서 혹시 나가랄까봐 걱정했던 나. 적성과 안 맞는 부서라서 나까지 야근하잖아. 늘 관둘까 고민했던 나.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마요. 제대로 교육받고 왔더니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딱 맞는 부서로 옮기고 나서 성과 팍팍 내고 있어요. 공정인사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내 인생 또 하나의 찬스. 노동개혁. 수업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제 공간도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출근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2번 정도 갈아타다 보니까 힘들죠. 야근도 많고 그래서 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주변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었던 소연 씨에게 내 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니까 제 월급에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떡하나 하는 생각 중에 인터넷에 행복주택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도심지에 위치해 편리한 대중교통과 최대 6년 동안 저렴한 월세로 거주가 가능해 기존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꾼 행복주택.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또 제 공간도 마련되는 것 같아서. 회사에서도 가깝고 월세도 저렴하니까 아끼는 시간과 돈으로 제 미래에 투자할 거예요. 앞으로 행복주택에 사는 삶이 기대돼요. 청춘의 꿈을 키워줄 행복 디딤돌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창훈의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오늘 노하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바라지만 너무 참 어려운 일들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있어요, 혹시? 뭐 취업이라든지. 취업. 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데 안 되니까 취업이 어려운 거겠죠? 또 저는 홀로에서 탈피하는 법. 그것도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더라고요.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내 집 마련. 이것도 정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내 집 마련. 네,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특히 서울 수도권은 내 집 마련이 정말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내 집 마련하고 싶어요? 그렇죠. 저도 따뜻한 저만의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쾌적한 공간에서. 네, 그렇죠. 그런 뭔가 인차인 말고 내 집. 내 집.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사실 그것들을 바라고 있는데 실제 국토교통부 주거 실태 조사를 살펴봤는데 2014년 기준 20, 30대 청년층 등의 어떤 주택 보유율을 살펴보니까 네. 32.8%로 네. 2008년 38.3% 대비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또 KB국민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6월 전국 주택 평균 PIR 이게 뭐냐면 가구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5.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네. 통계를 분석한 2008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고요. 주택 가격이 높아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서울 평균 주택 PIR은 9.4배로 와. 나타났습니다. 이는 평균 급여를 9.4년 동안 저축만 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저축만 해야 그렇죠. 거의 10년 동안 저축만 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집값이나 전셋값이 말도 못하게 계속 오른다는 거죠. 지금도 높은데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정말 더 엄청난 부담이라고 생각이 돼요. 집 때문에 결혼을 포기해야겠다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뭐 2포세대, 3포세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저도 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안타깝고 음. 또 닥친 문제인데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런 젊은 세대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행복주택을 선보였습니다. 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또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층 그리고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또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이제 공급을 해서요. 주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젊은 층들이 주택시장에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네, 한마디로 주거 사다리 같은 역할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가격이 최대 강점이 될 것 같은데요. 가격이요. 네, 얼마나 저렴한지. 시세보다 20에서 40%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되고요. 최대 네. 거주기간이 6년인데 네. 취업이나 결혼을 할 경우에는 입주 자격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10년. 10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일단 이 집에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죠? 자, 행복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혼부부 또 젊은 그 층들은 80%고요. 네. 취약 노인 계층은 20%의 비율로 이제 공급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산업단지에 그 공급하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이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네요. 산업단지에 가까운 집이니까 당연히 근로자에게 그렇죠. 먼저 이렇게 공급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계층마다 또 입주 자격이 조금씩 다르겠죠? 자, 대학생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 시군 포함해서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네. 본인과 부모님의 합계 소득이 473만 원 이하, 자산이 자동차 2,489만 원, 부동산 1억 2,600만 원 이하일 때 이제 입주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고 대학생은 그렇고 네. 이제 사회 초년생은 어떻죠? 이게 역시 또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네. 미혼이네요, 다. 네. 본인 소득이 378만 원 이하고요. 단 세대는 473만 원이어야 합니다. 자산은 자동차 2,794만 원이고요. 네.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자격이 가능합니다. 네. 자, 또 소개해드릴까요? 네. 여태까지는 미혼이었습니다. 네, 미혼까지 했고요. 네. 이제는 신혼부부입니다. 자, 신혼부부 또한 이제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이면 자격이 주어지고요. 네. 세대 소득이 외벌이는 473만 원 이하, 맞벌이는 568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자산은 자동차 2,794만 원,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네. 이거 외벌이, 맞벌이 이거 나눈 것도 되게 합리적이네요. 맞아요. 네. 또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이 입주할 수 있을까요? 해당 지역 시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취약계층 역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인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이고요. 또 산단 근로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 이 제가 한 내용 있잖아요. 길잖아요. 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진단은 행복주택 홈페이지 또 블로그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또 홈페이지가 있군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할까요? 올해부터 본격화된다고 하는데요. 3월 서울 천왕 2지구 319가구를 시작으로 해서요. 올해만 만여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2곳에 행복주택 87,841가구의 입지를 확정했는데요. 네. 이 중에서 6만 4천 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승인을 했고 네. 또 그 중에서 2만 8천여 가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금 당장은 서울 지역의 행복주택에서 입주자를 모집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전국 곳곳에서 행복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어요. 자, 현재까지 확정된 부지 살펴볼게요. 네.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은 24곳이고 9,605가구, 인천 8곳 6,124가구, 경기 52곳 35,409가구, 부산 7곳 4,820가구죠. 대구 5곳 3,206가구. 아직 멀었습니다. 네. 광주 8곳 4,067가구, 대전 9곳 3,332가구, 울산 3곳 1,846가구, 세종 2곳 1,950가구, 충남 8곳 6,252가구, 충북 5곳 2,154가구, 경남 10곳 4,766가구, 경북 2곳 1,197가구, 전남 2곳 650가구, 전북 3곳 1,557가구, 강원 2곳 580가구, 제주 2곳 326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전국에 진짜 빠지지 않고 다 있는데요? 제가 잘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네. 잘 들어주셔야 돼요. 팔도를 다 돌았어요. 대박. 이렇게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이 지어진 곳에는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진다는데요. 당연하죠. 네. 주택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택 외에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고요. 고용센터,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또 국민체육시설 등이 함께 같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런 게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행복주택이 아닐까 싶어요. 집도 있고 집뿐만 아니라 이런 편의시설도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행복주택이 건립돼서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행복주택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창훈의 노하우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알고 있는 정보가 있거나 또 궁금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에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 호피 채널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은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자, 어떤 명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앵그르의 그랑드 오달리스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네, 많은 서양 사람들이 동양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뭐 관심, 뭐 환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사람들은 뭐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 여행들을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요. 네. 저도 다녀왔고요. 네, 그렇죠. 깨알자랑. 네. 네, 저는 뭐 아프리카 갔다 왔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정말 오지까지. 네, 그렇죠. 미디어를 근데 그래서 외국인을 또 자주 볼 수 있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신비로움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전에 우리나라에 뭐 예전에 기억나요? 벨테브레와 하멜이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을 때 하멜 표류기 맞아요. 누구냐 이 사람 뭐하는 어떤 사람이냐. 조선시대에 대해서 막 글 써놓은 거. 그렇죠. 막 걸리버 여행기라든지 이런 거 되게 또 콜럼버스의 또 황해 이런 거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 맞아요. 참 다양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죠. 그런 환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있었죠. 동양에 대한 환상, 뭐 쌍꺼풀이 없고 머리가 검고 눈동자도 검고. 그러니까. 네, 되게 신기했겠죠. 맞아. 그 프랑스 화가 앵그르도 이런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그림을 남겼는데요. 이 그림이 그랑드 오달리스크입니다. 오달리스크가 되게 뭔가 생소한 단어죠. 이거는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 아시죠? 알아요. 네. 옛날에 터키 지역에 있었던 그 제국의 궁정 하녀 오달릭을 프랑스식으로 읽은 말이에요. 여기서 그랑드는 크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큰 그 하녀를 말하는 거죠. 네. 이 그림에 다른 인물은 없이 궁정하녀 한 명의 전신 누드 초상화를 캔버스에 꽉 차게 그렸기 때문에 크다라는 뜻의 그랑드를 붙인 것 같아요. 누드. 네, 그 누드입니다. 네, 아쉽네 안 보여서. 네, 보고 안 싶습니다. 보여서 아쉽네요. 네. 농담이에요. 네. 그 상상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상상하고 있어 지금요. 네. 네. 이 사실 오달리스크들이 하는 일은 후궁에 시중을 드는 그런 일이었어요. 평범한 일. 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19세기 유럽인들은 동방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달리스크에 대해 자기식대로 상상을 해버려요. 이게 그 예전에는 술탄만이 들어갈 수 있던 금단의 구역이라고 했잖아요. 하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술탄의 쾌락을 위해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그 여자 노예로 여겼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무슨 의미인지 상상이 가시죠? 돼요. 이런 식으로 상상을 했다 이거예요. 이 비평가들은 당시에 이 누드화가 너무 파격적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이 당시 동방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이 대체로 이런 식이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봉사하는 여자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굉장히 이런 동방이 퇴폐적이고 쾌락적인 곳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오스만 제국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이 이 그림을 그린 앵그르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그림 자체가 누군가의 집에 걸리면서 소수의 사람들만 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전시회에 전시되면서 만인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다면서요. 예, 예. 그 신화 속 여신의 누드가 아니라 네. 일반 사람들의 누드가 공개적인 장소에 딱 대놓고 떡하니 걸리다 보니까 당시 프랑스의 도덕 개념에 있어도 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런 느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전시됐는지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이 전시될 수 있었던 이유가요. 문명 사회인 프랑스의 실제 모델을 누드로 한 게 아니라 유럽인들의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타락한 동방의 나라 이슬람의 오달리스크가 모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좀 알게 모르게 프랑스에 대해서 우월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또 자기들이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 동방에 대한 어떤 그 하대하는 느낌들이 좀 그림 속에 있었던 거네요. 네, 좀 이렇게 뭔가 신비롭게 느끼면서도 은근히 프랑스는 약간 낮게 좀 보는, 문명 사회고 동방은 약간 그렇지 미개한 않다. 곳이다 네, 이런 느낌 있죠. 네, 그런 거죠. 네. 근데 이 그림이 누드라는 거 말고 또 비판받은 요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지? 이게 저거지 않아요? 그 여자의 신체 구조가 좀 말도 안 되게 표현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딱 잘 맞추시네. 그러니까 왜냐면 분명히 좀 이상하게 그렸을 것이니까 뭐 허리가 길거나 뭐 그렇게 됐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본 거죠, 저도. 아무래도 뭐 이 그림에 다른 요소가 없고 사람 한 명만 있는 그러니까. 누드 그림이다 보니까 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된 그림이라 사진보다 더 실제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런 신체 구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수학적으로 인체 비율에 맞게 과학적으로 그리는 게 되게 많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야지 최고라고 했다면서요. 네네네. 근데 이 앵그르의 그림은 뭐 허리가 너무 길다든지 되게 좀 자세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이 당시 비평가들이 해부학적으로 엉망이다 이 그림은. 그래서 가치가 없다고 평가절하해버려요. 그런데 앵그르는 여기에 반기를 듭니다. 회화는 해부학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봐서 아름다운 게 바로 회화다. 그런 게 바로 회화의 아름다움이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술의 아름다움이란 대상을 얼마나 완벽하게 재현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예술가의 감각과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앵그르가 그래서 그 고전적 낭만주의로 분류되는 거예요? 네, 앵그르 본인은 좀 고전주의를 더 추구하긴 했어요. 고전주의. 네, 스승인 다비드를 따라서 역사와 관련된 그림을 이렇게 고전주의 양식으로 그리는 거를 추구했거든요. 이 제가 또 공부를 해봤는데 고전주의는 그림을 통해서 역사적이거나 또 도덕적 교훈과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그렇기 위해서 완전하고 사실적인 미를 추구한 화풍이라면서요. 네. 근데 낭만주의는 교훈보다 어떤 개인의 감성을 더 중요시하는 화폭. 네, 그렇죠. 완전 상반되죠. 그러게 좀 완전 다른 그 낭만주의라는 어떤 새로운 화풍을 또 촉발시키는 부분이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앵그르 본인은 고전주의를 추구했지만 뭐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낭만주의라는 그런 새로운 화풍을 촉발시키면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과도기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 그림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인지 옥기 씨의 설명으로 한번 들어보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궁정하녀인 오달리스크가 왼팔로 상체를 지탱하면서 침대에 비스듬히 뒤돌아 누워 얼굴만 돌려 관람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캔버스에 가로로 길게 그려진 누워있는 오달리스크의 전신 누드는 신비로운 분위기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녀가 깔고 누운 이불의 털과 침대에 드리워진 파란 커튼은 사진보다 더 실제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오른손에 살며시 든 깃털 부채와 머리에 두르고 있는 터번은 배경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동방 분위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은은히 빛나고 있는 듯한 여자의 뽀얀 살결은 우아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여자의 머리부터 휘어진 등과 구부린 무릎, 그리고 발끝을 보면 전체적인 자세가 S자 형태로 보입니다. S자 곡선은 고전주의의 대표적인 곡선미로 앵그르가 고전주의 양식을 추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고전주의를 찬양하는 비평가들의 비판을 받은 이유는 신체의 비율이 해부학적으로 엉터리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고전주의는 도덕적,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강조하는 화풍입니다. 하지만 앵그르가 그린 오달리스크는 일단 허리가 비현실적으로 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척추마디가 실제 사람보다 2-3개는 더 있을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종아리를 향해 쭉 뻗은 오른팔은 마치 뼈마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흐물흐물해 보입니다. 오른다리에 살포시 올린 왼다리도 어딘가 불편해 보이고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한 앵그르는 그림은 해부학이 아니며 신체의 비율을 얼마나 잘 묘사하느냐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감성을 얼마나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그림이 재미있는 또 다른 이유는 여인의 얼굴이 이국적이지 않고 유럽의 전형적인 미인처럼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동방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가기도 어려웠던 당시 유럽인들은 동방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은 동방의 여인에 대한 퇴폐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앵그르는 단순한 궁정 하녀일 뿐인 오달리스크의 누드화를 그림으로써 그런 환상을 부추겼습니다. 결국 앵그르의 오달리스크는 실제 오달리스크가 아니라 유럽인의 환상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네, 창훈 씨 혹시 네. 터키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터키탕? 들어봤죠. 약간 좀 이게 퇴폐적인 문화들을 상징하는 또 말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네, 좀 그런 약간 예전들이 그쪽이에요. 네. 네. 앵그르가요.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욕탕에 대한 묘사가 적힌 편지를 보고요. 이 터키탕을 상상해서 그림으로 남겼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런 수많은 여인들이 막 단체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막 악기를 연주하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자유롭고 나른하게 있는 장면이에요. 이 그림도 뭔가 되게 묘하게 그런 분위기를 자극하죠. 그래서 이 작품도 역시 동방에 대한 유럽인의 상상과 환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앵그르의 작품을 대하면서 참 우리 본 적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인간의 상상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본 적 없지만 네. 본 적 없는 뭔가를 좀 그려봐야겠다. 그냥 네. 앵그르도 그랬으니까. 네, 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상상이 부풀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저도 본 적 없는 그림 한번 한번 이 앵그르처럼 네.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보면습니다. 네. 해본 생각이 있었고요. 자, 오늘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 앵그르의 그랑드 오달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듣고 싶은 명화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메시지 보내주세요.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의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오늘은 건망증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요. 이국제의 정보 톡톡. 나이가 들수록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도 많아지게 마련인데요. 이러다 치매라도 오는 건 아닐까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뇌를 잘 이해하면 기억력을 보존할 수 있는 해답이 보인다고 하네요. 뇌 양쪽에 있는 해마가 핵심 키워드인데요. 직경 1cm, 길이 10cm 정도의 오이처럼 굽은 두 개의 해마에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모두 저장됩니다. 하지만 해마의 뇌신경세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조금씩 파괴되기 시작해서 20살 이후에는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고 합니다. 1시간에 약 3,600개의 기억세포들이 사라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속도를 늦출 방법은 있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건망증을 없앨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첫째, 뇌 혈류를 증가시켜주는 걷기 운동이 좋습니다.
미국 일리노이대 의대 연구팀이 평균적인 뇌 크기를 가진 사람 210명에게 한 번에 1시간씩 일주일에 3번 빨리 걷기를 시키고 3개월 뒤에 기억을 담당하는 뇌세포의 활동 상태를 조사했더니 자신의 연령대보다 평균 3살 어린 활동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걷기 운동을 하면 운동 경추가 자극돼서 뇌혈류가 2배로 증가된다는 사실도 밝혀냈는데요. 혈류 공급이 원활하면 뇌세포를 죽이는 호르몬이 줄어서 뇌가 훨씬 복합적이고 빠른 활동을 수행해낼 수 있고요. 이런 운동은 장기적으로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둘째, 기억 수용체를 자극하기 위해서 와인을 마시면 건망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의대 연구팀은 하루 한두 잔의 와인이 기억력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뇌에는 NMDA라는 기억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것이 알코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활성화된다는 거죠. 소량의 알코올은 NMDA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도 좋게 하는데요. 특히 적포도주의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 파괴도 동시에 막아줘서 기억력을 증대시켜줍니다. 그렇지만 하루 5잔 이상의 과도한 음주는 오히려 뇌세포를 파괴시켜서 기억력을 감퇴시키니까 주의하시고요. 셋째, 중추신경 흥분제 역할을 하는 커피를 적당히 꾸준히 드세요. 프랑스 국립의학연구소 캐런 리치 박사가 65살 이상 성인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한 4년 동안의 연구 결과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신 그룹은 1잔 정도 마신 그룹에 비해서 기억력 저하 정도가 45%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또 캐나다 오타와대 연구팀이 1991년부터 1995년까지 4개 도시 6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카페인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31%가량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군요.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고 뇌의 망상체, 즉 의식 조절 장치에 작용해서 기억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넷째,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려면 충분한 잠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스틱 골드가 2000년 인지신경과학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지식을 습득한 날 최소 6시간 이상을 자야 한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그날 습득한 지식과 정보가 뇌 측두엽에 저장되는데요. 특히 밤 12시부터는 뇌세포를 파괴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때는 꼭 자는 것이 좋다는군요. 다섯째, 기억을 돕는 노력으로 메모를 습관화하세요. 우리 뇌의 장기 기억 용량은 무제한입니다. 하지만 단기 기억, 즉 갑자기 외운 전화번호나 그날 할 일에 대한 목록 또는 스쳐 지나가는 상점 이름 등 이런 단기 기억에 대한 용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억세포가 줄어든 노인들은 하루 일과나 전화번호 등은 그때그때 메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외울 필요가 없는 단기 기억들로 우리 뇌 속이 가득 차버리면 여러 정보들이 얽혀서 건망증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섯째, 기본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독서를 자주 하세요. 치매 예방법으로 알려진 화투나 바둑보다 독서가 더 기억력 유지에 좋다고 하죠. 경희대 연구팀이 바둑, 고스톱, TV 시청, 독서 등 여가 생활과 치매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봤는데요. 독서를 즐기는 노인의 치매 확률이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의외로 바둑이나 고스톱의 치매 예방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하네요. 독서를 하면은 전후 맥락을 연결해서 읽기 때문에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반복해서 훈련하게 되고 기억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잘 활용하셔서 건강한 뇌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망증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건망증 좀 심해요? 가끔? 네, 가끔? 뭔가 가끔 그렇게 깜빡깜빡 하는 그런 거? 네, 집에 뭔가를 놓고 온다든지. 그게 좀 쉽죠? 저는 예전에 안 그랬던 예전이란 걸 표현했는데 작년에 한번 카드를 어디 놓고 와가지고 잃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신용카드요? 네, 어디 있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런 경험도 있고 그 뭐죠? 그 흰 지팡이를 놓고 왔는데 놓고 가지고 네. 갑자기 이제
그 뭐죠? 계란 한 판을 넘어서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건망증인가? 아, 진짜 확실히 심해지나요?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리고 제가 단어들을 원래 이제 빨리빨리 머리에서 생각나는데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어떤 단어, 특정 단어들이.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큰일 났는데. 근데 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커피도 많이 먹는데 네,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못하면 굉장히 답답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것들이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월 8일 금요일 내 손을 잡아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에 만나는 남자 이창훈이었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창훈이었습니다. 네,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